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긴 연휴라서 고향을 찾는 분들이 이전보다 늘어 정체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정체로 인해서 명절 때 고향 가는 길은 설레임 반, 지겨움 반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직 반쪽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잔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하고, 또 결혼한 분들은 시댁과 친정에 있어야 하는 날을 똑같이 반씩 나누다가 때때로 싸우기도 하죠.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킬 때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자장면 반 짬뽕 반 합쳐서 짬짜면이라는 메뉴죠. 네. 명절에도 반씩 양보한다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콩 한 쪽도 반으로 나눠 먹던 정겨움과 배려의 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싸움 끝에 정치권 추석을 앞두고 성사된 3자 회담, 어제 합의문도 도출 못하고 막을 내렸죠. 정치권에도 자장면 반 짬뽕 반 짬짜면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반입니다. 반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는 모두가 좀 더 이렇게 화해해야 되지 않은가,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마치 부부가 명절을 앞두고 막 싸우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요. 정치권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또 강경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고 어려운 당을 일으켜 세운 적도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킨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활용해서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3자 회동이 결련될 이후에요,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질 것이란 예상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도 정면 반박에 나섰죠. 네, 아마 가만히 있기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오늘 생일까지 맞으신 상태였죠. 오늘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가 계속 민주주의의 회복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우리는 원내외 병행투쟁 중이고 또 한 번도 국회를 벌인 적이 없다면서 어제만 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새누리당이 불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완전히 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라면서 한나라당 시절에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서로 간의 감정의 골. 차라리 만나지 않았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자, 먼저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야 대표와 만난 바로 다음 날 그리고 추석을 코앞에 두고 평소와 달리 강경 발언을 쏟아낼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히 국민적인 저항이다 이런 단어까지 썼는데 이건 주로 야당에서 쓰던 단어였습니다. 일단은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어제 3자 회동에 결렬된 데 책임을 야당에 전가시키고 싶을 겁니다. 국정 운영에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회담 결렬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사람의 발언이 세진다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마음의 부담이 크다는 걸 말해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하나 흔히 언급되는 게 높은 국정 지지율입니다. 지금 60%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이거에 근거한 어떤 자신감을 기반으로 향후 국정 운영에 고삐를 쥐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론이라는 것은 언제든 쉽게 바뀌는 게 그 습성일 텐데요. 김한길 대표가 지금의 지지율에 도취해서 오만과 독선을 고집한다면 그 지지율은 순간적으로 물거품처럼 꺼져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네, 보면은 북한 다루듯이 야당을 다룬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네네. 네. 어떻게 꼬인 정국이 풀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오는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곳으로 이렇게 확정됐습니까? 2곳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경기 화성갑 그리고 경북 포항 남을릉 이 2곳인데요. 당초에는 한 10곳도 될 수 있다. 그런 그랬었죠.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2곳밖에 안 되나 보죠? 예, 미니 총선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 있었는데요. 이번 달 안에 추가적으로 선거기일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2곳에서만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산을 하면 2주 전에 그러니까 연휴 전인 오늘까지 재판 당사자들에게 선거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달 안에 확정을 할 수 있는 이번 달 안에 확정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 구미갑, 경기 평택을 이렇게 한 7곳 정도가 일찌감치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9월중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점쳐졌었는데 예상을 확실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이 왜 이렇게 선고를 미루고 있을까요? 세비가 계속해서 축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유는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늑장 재판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270조를 보면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적시돼 있고요. 제2심과 제3심에서는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선거 이번에 그 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이 복잡하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무가 과중하기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일인데 이게 이유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요. 최고법원인 대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행여라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선고를 늦추거나 당기는 것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정원 문제로 한번 가보죠. 국가정보원이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압수수색을 한 지 3주 만에 또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부터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진보인사 5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에 대해서 처음 압수수색을 한 지 꼭 3주 만인데요. 어제 밤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급하게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대로 진보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 대변인은 변호인 입회를 요청했지만 무시한 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리고 깡패나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비난을 이어갔고요. 김재현 대변인은 3자 회담 무산에 대한 비난의 화살과 국정원 공작 정치에 대한 반발을 모면하려는 파렴치한 수작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정원에 잇따른 수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숙현 칼럼니스트는 추석 연휴 어디 가세요? 저 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대한민국 시사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7분 9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원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서 이 서울 시내는 자동차 전용도로 중심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해졌고요. 고속도로는 낮부터 이미 귀성길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 잠원부터 서초, 오산에서 남사 사이, 안성에서 목천 이렇게 37km 구간 쭉 길게 밀리고 있는데 이후로도 옥산휴게소부터 청주, 남이분기점에서 청원, 다시 회덕부근 일대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옥천휴게소부터 금강휴게소까지 6km 구간에서 더 느리게 이동합니다. 나란히 가는 중부고속도로 정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이 쪽으로는 마장부터 모가 사이와 진천에서 오창 사이 그리고 남이분기점 일대로 모두 33km 구간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옆으로 가는 제2중부고속도로는 서이천부터 마장 사이로 5km 구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일단 금천 부근에서 주춤하고 또 화성휴게소부터 서해대교까지 21km 구간과 광천부터 무창포까지 24km 구간 쭉 밀리고요. 그리고 나서도 금강대교 부근 지나는데 다시금 주춤합니다. 그나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가장 짧게 밀리고 있는데 동군포에서 광교터널, 덕평에서 호법 사이, 강천터널에서 문막휴게소 그리고 문막 부근 일대로 차량 느리게 이동합니다. 인천 쪽으로도 군포에서 반월터널 그리고 군자 분기점부터 월곶 사이로 모두 8km 구간 차량 느리게 이동합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색된 전국을 풀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국회에서 세 분이 만나는데 국회에서 합의문 도출 없이 3자 회담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장외로 나가서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고요. 당분간 그래서 정기국회 정상화가 어려워 보입니다. 어제는 새누리당의 평가와 입장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의 양승조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양승조 의원입니다. 예. 자, 김한길 대표가 다시 밖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네네네. 네, 보름달은 점점 차오르는데 밤에 밖에서 또 달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지고 민생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우리 양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한마디로 어제 회담은요.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드리고 국정개혁과 민주주의 희복을 바라는 국민께 분노감만 키워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 예, 사실 처음에 3자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의제 선정이 됐어야 되거든요. 예. 그 사전에 의제 선정이 조율이 돼서 어떤 의제를 갖고 회담할 것이고 그 의제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조율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의 의제 선정을 요구했지만서도 의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의제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회담 결과물을 내놓지 않겠다. 이런 거를 예상하기에 충분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10년이 어제 회담 후 하루도 안 돼서 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주의 일복과 어떤 민생을 유면하면서 장애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유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런 말은 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장애투쟁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도 사실 그 꼬여가는 전국 현안에 대해서 더욱 꼬이게 하는 말씀이 아니신가 하고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회담은 대통령께서 야당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무시한 회담의 결과였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의제 선정이 조율되지 못했다. 안 됐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됐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대통령님께서는 의제 선정 없이 자유롭게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서 이야기하자 이런 뜻으로 아마 의제 선정을 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으나요. 실질적으로 그런 중요한 회담을 앞에 두고 의제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회담한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어떤 합의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의제 선정을 요구했지만 그쪽에서는 청와대 윗분의 뜻이라며 의제 선정의 어떤 조율 과정을 그쪽에서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점 예상을 하셨다고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야당이 전략적으로 이번 3자 회담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지적도 맞죠. 뭐 결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 지적도 우리가 달게 발휘해야 되고요. 또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야당도 일정한 부분 책임이 있고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의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제 김한기 대표께서 국정원 개혁 문제, 최동호 검찰총장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 등 총 7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서 단 한 가지도 나름대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략 부재라는 면에서 우리가 일정부분 책임 있는 거는 통감해야 되지만 보다 커다란 책임은 대통령께서 현 전국 상황에 대한 인식이 우리 그 절박함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라든가 어떤 민주당의 현실 인식과 상당한 인식이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1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한기 대표가 정답이 하나도 없었다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핵심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박 대통령은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 또 이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 중에. 네.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대체적으로 그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그 공권력의 상징이고요. 그럼 검찰에서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선 개입, 또 경찰청의 수사 결과 은폐 축소 문제 때문에 전 국정원장과 서울 경찰청장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면 그 과거에는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셨거든요. 예. 재판 같은 경우는 그 긴 과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기소했다는 것은 거의 유죄 확률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기소 단계에서 이미 전에 보면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한 이전 정권에서 이러한 일에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아이언치색할 뿐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가 유태인 학살에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한 60년 전 일이거든요. 메르켈 총리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도 4.3 학살 사건에서 사과를 했는데 그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종의 국정 책임자입니다. 따라 정정권의 연속선상에서도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단전 흔적이 없다면서 그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박하고 공격하셨거든요. 예. 따라서 직접적 간접적으로도 관련이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전 정권의 일이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가 없다.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무리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인 홍문정 의원이 출연하셨는데 김한길 대표가 정답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답은 없었지만 또 오답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번 3자 회담이 그 자체가 성과다. 연거 자체.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만남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둔다면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요, 아까 홍문정 사무총장님께서 오답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사무총장 입장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으나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오답이 많았다. 말씀드린 대로 전 정권의 일이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는 건 무리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난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런 그 꼬일 대로 꼬인 전국 현안 문제, 야당 대표가 한 20일 정도의 노수투쟁을 하고요. 제1야당이 장애투쟁을 48일째 정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게 나름대로 이런 그 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님한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대통령께서 정답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답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답의 이제 핵심은 결국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과 문제인데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지켜보고 또 국정원이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또 말을 했고요. 또 황 의원 대표께서는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개혁 소위를 구성하자 민주당이 요구한 전체 특위 구성은 무리지만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황우여 대표께서 말씀하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개혁 소위 구성 문제요. 우리가 국정에서 소위를 마련한다면요. 실제로 개혁 특위를 만드는 거에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검찰의 기소 내용들을 보더라도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으로 공개했거든요. 달리 말씀드리면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지 현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셀프 개혁, 소위 말하는 셀프 개혁은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개혁의 주체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런 첨예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속에서 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국정 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동욱 검찰총장 사표 문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일단 수리는 안 하고 있고 또 법무부 감찰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대통령이 법적으로도 감찰이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기 문제인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장하고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또 국정원장의 기소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혼인이 자식 문제로 공개 감찰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아주 민감할 때 민감하게 제기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그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했지만 사실 법무부 감찰관이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시기상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이 단독 결정이 아니다. 청와대 내지 어떤 국정과 함께 나름대로 연결이 돼서 이런 결정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의문과 의혹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혼인의 자식 문제라든가 공직자는 아주 고도의 그 청렴성 내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혼인의 자식 문제가 결코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다만 그 최동욱 총장 자체가 유전자 검사도 하겠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개 감찰이라는 사상 초유일은 아니지만 아주 이례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네. 야당이 도덕적 기준이 좀 낮아졌다.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문제,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와 같은 좀 사소한 일 갖고도 많은 사람들 낙마시켰는데 이번에는 좀 왜 이러냐라고 이제 홍문종 사무총장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글쎄 홍문종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제가 뭐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분 저는 진정한 의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탈루 위장 전인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는요. 어떤 그 선출된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이게 결코 자잘한 일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공부나 했고 공직자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낙마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코 자잘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이 도덕적 기준이 낮아진다기보다는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기 문제와 지금 인사청문회 단계가 아니다. 최소한 직무감찰 문제는 직무와 관련된 것에 관해서 감찰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시기 문제와 어떤 직무감찰 사항이냐 그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예. 자, 오는 10월에는 또 재보궐선거가 있고요. 또 네네. 내일부터는 긴 추석 연휴인데 이 정치권에 대한 생각들이 민심으로 민주당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부담으로 될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향후 네네네. 전국이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뭐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원내 병역 투쟁을 했는데 이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원내 병역 투쟁하는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본질적인 친해 문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 장래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로부터 현재 상황에서는 좀 꾸준함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책무감, 의무감 때문에도 우리는
이런 원내 변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아주 짧게 추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그 다가오는 명절 즐겁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다만 한 말씀 더 붙인다면 우리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양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예스. 예스? 아, 예스. 예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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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가 뭐지? 예스가 뭔데? Why yes yes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YTN 라디오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예스. 지금 구글 스토어에서 예스를 다운받고 축하 메시지 남기면 추첨을 통해 가왕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팡팡. 지금 다운받으세요. YTN 라디오 앱 예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에서는요, 개국 5주년을 맞아서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출시했습니다. 지금요, 어플 다운받으셔서 간단한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정면 승부 이 시간에 조용필 콘서트 티켓, 헬로우 티켓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벤트 당첨자 중에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에 거주하는 30대 회사원 정훈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저는 고향에 내려가는데요. 차 안에서 기본 전환할 수 있는 건 라디오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지역이 바뀔 때마다 라디오를 맞춰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YTN 라디오 어플 예스를 다운받아 봤습니다. 어플로 들으니까 지직거림도 없고 깨끗한 음질에 진행자랑 실시간 대화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귀성길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재미난 귀경길이 될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어플만으로도 좋은데 이번에 가입하니까 조용필 콘서트 티켓도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추석 이후에 고생한 아내와 함께 콘서트에 다녀올까 합니다.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귀성길엔 YTN 라디오 어플 예스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운받는 법도 굉장히 쉽더라고요. YTN 라디오 어플 예스 화이팅! 네, 예스 어플 다운받으셔서 듣고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조용필 콘서트 티켓 당첨되신 분의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이벤트 계속 진행되니까요. 아직까지도 참여 못하신 분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행운의 티켓도 건지실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를 검색어를 치시고요. 예스라는 YTN 라디오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번호 필요 없습니다. 이름, 이메일, 성별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창이 뜨는데요. 이 메시지 창이 중요합니다.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요. 네,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 메시지 창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이 메시지 창에 남겨주신 글, 그분들 가운데서 네, 오늘의 조용필 콘서트 티켓 당첨자가 나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 김미환님 어플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엄마 모시고 꼭 가고 싶어요. 모두들 즐거운 연휴 되세요. 성영희 님도 축하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김동엽님은 인터뷰도 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늦게 발견해서 반영을 못해드렸네요. 라고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운의 티켓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두 번째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다운로드되는 수많은 악성 코드. 당신의 스마트폰은 안전한가요? 악성 코드와 스팸 문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지켜주는 T가드 앱. 지금 T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추석에 홈보이가 찾아왔어요. 엄마에겐 CCTV, 아이에겐 전자책, 아빠에겐 내비게이션. 홈보이 하나면 다 되니까 추석에 온 가족이 원하는 스마트한 선물 유플러스 홈보이.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세요. 가입 문의 101. 네, 이번에는 귀성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귀성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말 얼마나 막힐지 걱정이죠. 또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안전운전이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교통시민단체인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 연결해서 귀성 문제 또 관련된 교통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현재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한 2시간 정도에서 한 2시간 30분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귀성객 이동이 한 5% 정도 더 늘어나서 예. 한 3,500만 명 정도가 이동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사상 최대 이제 교통량 이동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 평균 연휴 기간 동안에 한 400만 대 이상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사실 이번 귀성길 교통정체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더욱이 귀성객 중에 한 83% 이상이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귀성길 정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시작된 정체가 오늘 밤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교통량 이동을 봐도 사실은 오늘 하루 동안 한 수도권에서 43만 대 정도가 귀성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교통정체가 심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예측한 소요 시간을 보면은 연휴 기간 동안에 귀성길 최대 소요 시간이 사실상 부산까지는 한 9시간 40분 정도, 또 광주까지는 한 9시간, 목포까지는 한 10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최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해서 최대 교통량만큼이나 귀성길의 소요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회도로 정보 좀 알아두면 좋은 정보 있습니까? 예, 우회도로는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이제 목적하시는 목적지에 따라서 이제 정체 구간과 피해갈 길을 미리 좀, 이렇게 챙겨서 통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요. 실제로 이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새로 개통된 이제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있고요. 또 국도도 일부 개통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들을 미리 좀 챙기신다면은 정체 구간을 비켜서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일일이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좀 필요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히 도로공사가 이 고속도로 길라잡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은 자기 차량이 있는 위치로부터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교통 정보와 또 사고 정보, 그다음에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정체 구간을 비켜서 우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국번 없이 전화 1333번으로 이용을 하시면은 교통정보는 물론이고 말씀드린 새로 개통된 도로 그리고 정체 구간 우회도로 같은 것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길라잡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네네. 네. 고속도로 길라잡이가 내비게이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근거리에 있는 정보는 좀 빠르다는 말씀이시죠? 근거리에 있는 정보도 정보고요. 또 원거리 정보까지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정체가 되고 난 다음에 찾는 것이 아니고 정체 구간을 비켜서 우회할 수 있는 이런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귀경길도 걱정인데요. 귀경길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귀경 인구가 많을까요? 귀경길도 좀 날짜에 따라서 상당히 좀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추석 당일 19일 오후 시간이나 또는 20일 오후 시간이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요, 이 귀경길 같은 경우에는 연휴 날짜가 길기 때문에 조금 늦추어서 여유 있게 출발하신다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는 귀경길이 훨씬 좀 수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조금 전에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은 분 문자 주셨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부산 가는 길 국도가 빠를까요? 고속도로가 빠를까요? 가장 빠른 길 추천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 주셨는데요. 네. 참 그런 메시지에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출발하는 분이나 또는 정체 구간에 계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알고 있는 노선과 본인이 판단하는 우회도로를 택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고요. 이 도로를 이용할 때는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빠르다, 어느 것이 늦다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교통정보가 너무나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잘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쪽 길이 빠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교통량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가 정체가 더 심해져서 오히려 더 늦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회도로를 안내해 드린다면 그 우회도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늦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길이 어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시민단체인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였습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가 개국 5주년을 맞아서 이번 추석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5부작 다큐멘터리인데요. 장장 넉 달에 걸쳐서 제작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화장실 하나 없는 베트남 오지마을부터 남자들만 사는 금녀의 집, 또 아빠 없는 미혼모들의 집, 장애인들만 일하는 농장, 아주 이렇게 특별한 곳, 아주 정말 가까이 가기 어려운 곳을 왜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살고 있는지 상세히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다큐멘터리 총 조연출을 맡은 박형주 PD 이 자리에 모시고 그 뒷이야기 맛배기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네.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이 뭡니까? 예, 2013년 대한민국 가족 리포트 가족의 재탄생입니다. 가족의 재탄생. 네, 그렇습니다. 네. 가족의 재탄생. 가족이 재탄생하면은 가족들이 많아지나요? 네. 이제 추석이니까 아무래도 가족
이라는 화두를 빼놓을 수밖에 빼놓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두 번 정도는 가족을 꾸리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그 자기가 태어난 가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가족을 꾸리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목한 가족은 이 결혼, 뭐 혈연 이런 걸 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아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아픔이 연결 매체가 되어서 가족을 꾸린 조금은 좀 특별한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한 사람이 뉴스 정면승부 맡고 있는 이은지 PD인데요. 이은지 PD가 지금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그 화두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이번에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우리 2013년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이런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5편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네, 간략하게만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1편에서는 그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라는 주제인데요. 6명의 그 미혼모들이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그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 희망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편에는 친정엄마가 생겼어요라는 결연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농마이 씨와 또 한국인 친정엄마 박미경 씨가 그 농마이 씨의 진짜 친정 베트남을 함께 찾아가 보는 그런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편 1인 가족 이야기에서는 모자이크 패밀리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도시에 사는 젊은 1인 가구들이 모여서 가족을 구성한 그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4편에서는 꿈을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그 다큐멘터리를 구성했는데요.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또 장애인 자립홈을 운영하는 그 어유지 동산이라는 곳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5편에서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라는 제목인데요. 한 독신 남성이 14명이나 되는 탈북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박현주 PD도 베트남 오지마을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바로 그 화장실도 없는 베트남 그 출장 다녀왔는데요. 네, 예. 힘드셨겠어요? 예, 그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네. 그 베트남 출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그 이제 결연 가족인 그 한국의 친정 엄마를 그 주인공인 그 농마이 씨가 베트남까지 가서 그 베트남 가족과 딱 만나는 그것이 이제 좀 하이라이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베트남 출장 가서 이제 호치민 공항에 내려서 짐을 옮기는데 제가 그 짐을 그 도난을 당했습니다. 분실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신없이 저희 스태프들이랑 짐을 찾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미 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저희들이 취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짐을 분실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했을지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예.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화장실 이야기를 아까 해서 좀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요. 연비 걸리셨나요? 예. 아니 저는 뭐 어디서나 잘 먹고 잘 싸서 걱정이 없었는데 저희 여성 스태프들이 그 베트남이 워낙 오지 마을이어서 그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웅덩이가 있거든요. 여기에 외나무 다리 같은 2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거기 올라가서 대부분 그 마을 사람들 이제 볼일을 보는데 그 아래에는 그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베트남 그 마을에서 유난히 그 생선 요리를 많이 저희들에게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잘 먹고 왔습니다. 네. 생선고기 먹으면서 자꾸 생각이 났겠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다큐멘터리 5편 가운데서 가장 이것만큼은 꼭 들으시라고 하는 거 어떤 건가요? 사실 뭐 1편에서부터 5편까지 다 좀 애정이 가는 건데요. 저는 같이 이제 출장을 갔던 그 베트남 결연 가족 이야기 편도 그렇고요. 그리고 끝에 그 5편에서 만나게 될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 탈북 아이들과 그 40대 독신 남성이 꾸리고 있는 그런 가족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전 취재를 위해서 거기를 직접 갔었는데 이제 마석훈 대표가 10여 년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석훈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온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일을 본인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일의 시작을 일구는 곳이 바로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우리 집
어떻게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도 이번 다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박경주 PD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큐멘터리 듣기 전부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5편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구나 알 수 있고요. 특별히 그 5개의 이야기를 엮는 사람이 배우 신혜라 씨가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나레이션을 맡아줬거든요. 이 부분도 좀 감상 포인트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기대가 크네요. 차성현님 메시지인데요. 어플리케이션. 베트남 화장실 이야기 꼭 제주도 똥돼지 같습니다.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성영희님, 공영신님이 이야기 주셨는데요. 네, 시간 관계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언제 합니까?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내일부터입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데요. 오전 9시 10분에 본방송이 되고요. 또 6시 10분에 재방송이 되는데요. 저희가 수도권 채널이기 때문에 지방 내려가신 분, 고향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광고하고 있는 예스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주 PD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7,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는요. 7시 10분에 이어집니다.